자, 이번 시간은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 관련 쟁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죠.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 계획에서요, 수용 방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개발 계획에다가 세목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외울 키워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앞에 세목 고시 이런 주제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게 국가가 될 수 있었고 지자체가 될 수 있었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가 전개가 됐었지요. 해서 자, 일단은 공공시행자 중에서 우리 시험 지문에 뜨는 게 지자체와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 민간 시행자 중에서 토지 소유자 있게 되는데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자, 이 공공시행자인 지자체, 지방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냥 수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린가니? 원래 민간 시행자가 수용권을 행사하려면 땅을 강제로 뺏는 걸 얘기하거든요. 면적 3분의 2 이상, 자,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뭐 할 수 있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나오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자체, 지방공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 없이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요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펴드릴 주제가 두 번째가 도시개발채권. 얘가 이제 그나마 출제 쟁점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수용 방식에서 전체 그림상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반 가까이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도시개발채권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최대 네 가지가 되겠구나 해서 제일 첫 번째 키워드는요,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것은 지자체장,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수용 방식 등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가리켜서 도시개발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지자체장, 시도지사가 결국은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토지를 팔아서 이걸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이름하여 지방채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지방채, 빚을 지는 거야. 그래서 이 지자체가 빚 지는 문제를 통제하는 기구가 행안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을 하고자 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율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해서 첫 번째 키워드, 지자체가 돈 꾸는 도시개발 채권 관련해서 승인이라고 하는 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 및 의무자 외우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다? 돈을 퍼줄 의무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 세 번째가요, 상환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 상환이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이제 때가 되면 어떻다?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가 답이 되는 특이한 케이스, 바로 자, 이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이라고 하는 거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숫자 물어봐요. 5년부터 10년까지. 그래서 돈 꾼 다음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간에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이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중도 상환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건 내용 보시는 거 아니고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게 되면 이런 거야. 잘못 매입을 했다거나 또는 초과해서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어떻다?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돈을 꿔줄 의무가 없는 자가 지자체한테 돈을 꿔줬다라든가 또는 돈을 꿔줄 의무가 있었는데 계약 등이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돼서 나가리가 돼서 돈 꿔줄 이유가 없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또는 달리 표현하면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지금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고, 자,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도 상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요. 소멸시효. 아까 한번 봤던 주제인데요.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해서 이게 좀 특이한 거야. 우리가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 5년입니다. 5년이라는 얘기는 원금도 5년이고 이자도 5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돈을 받을 권리, 이제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돈을 받을 시기가 되는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게 되면 나가리 시킨다. 이런 식의 취지가 소멸시효의 의미가 되게 될 텐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얘만 특이해. 다른 것은 따로 얘기를 안 하면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 그 얘기는 원금도 5년, 이자도 5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만 특이하게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숫자 답은 안 됐는데 매번 도시개발 채권 얘기를 할 때 도배하듯이 나오는 질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럼 도시개발 채권에서는 최대 4가지의 키워드를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키워드 승인이라고 해서 그 앞에 장관이 포인트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을 했다,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상환이라고 하는 거 5년부터 10년까지 범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그게 상환 기간의 도래 시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게 중도 상환, 중도 상환. 이유는 따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어차피 이유는 여러 개가 있고 시험 지문에 여러 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실 키워드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개발 채권 대단히 중요한 주제 보셨고요. 자, 그래서 다시 쟁점 한번 볼까요? 믿을 수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저런 절차가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 도시개발 채권. 자, 발행이라고 해서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발행하고, 이때 승인권자 행안부 장관, 요걸 가지고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말장난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상환기간,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도시개발채권 무려 4개나 공부했고요. 자, 이걸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이걸 뛰어넘는 이상한 질문들은 다 답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실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이 수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고요.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땅 팔아서 일정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토지 또는 건축물로 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요. 바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 믿을 수 있는 공공시행자 누구 있었죠?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가리켜서 공공시행자. 이 사람들은 보증 받을 필요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믿을 수 있으니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근데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처럼 믿을 수 없는 이 아이의 경우에는 어떻다? 보증을 받아야 된다. 물론 시험 지문에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건축물, 분양토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요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원래 현금 보상해야 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나 건물로 주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 자,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반은 현금으로 줘야 된다. 이 얘기를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 끄트머리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런 명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맨날 숫자 바꿔치기 하면서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에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것. 토지 상환 채권에서 출제 이슈는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거. 믿을 수 있는 녀석들은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는 자들은 어떻다?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항상 시험 문제는 믿을 수 없는 지자체, 지방공사. 물론 그 자리는 공사라든가 또는 국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16년 동안 항상 지자체, 지방공사만 예시를 하게 됩니다. 선수금 중간에 나올 텐데 중요치 않은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자 토지 등의 공급에서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원형지라는 개념이 있고 조성토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원형지가 있고요. 조성토지라고 해서 완벽하게 세팅이 된 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성토지라고 부르고, 자,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토지, 원형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원형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성토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원형지라고 하는 거, 키워드 두 개로 지금까지 구성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원형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완성을 다 하지 않고 수용을 한 상태에서 이제 큰 도로 한두 개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원가로 팔아먹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형지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할 때 사업시행자 대부분이 토지주택공사가 되게 됩니다. 이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금 평당 한 200에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평당 6, 700에 보통 팔아먹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애들한테 마진 남길 이유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원가로 넘겨주는 게 좋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형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부 도로,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거 다 설치한 다음에 토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큰 도로 한두 개 만들어 놓고 팔아버리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형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형지는 주로 누구한테? 국가나 지자체한테 공급했던 사안이고요. 다만 세종시 사건에서 세종시를 만들어 갈 때 그 당시 경기 침체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조성토지 분양을 받기로 했던 고려대학교 학교 있고요. 삼성전자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땅을 안 사겠다고 하니까 싸게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공장이나 학교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봐서 원형지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게 원형지에 관한 기본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핵심 이슈는 그거가 되는 거죠. 이 원형지라고 하는 것의 공급 면적부터 가볼까요? 안중에 3분의 1까지만 어떻다?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이건 뭐냐면 일반 분양으로 3분의 2 이상을 세팅을 해야 되고 최대 3분의 1까지만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 요건 안중요해. 숫자가 맨날 틀리게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숫자 중에서 답을 뽑는 것들은 괄호 넣기로 뽑고 지문 중에 숫자들은 거의 사이드로 구성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급 가격. 이게 좀 어려운데 겁나 싸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겁나 싸게 분양을 한다는 얘기가 지들이 산 값 있죠? 지들이 토지공사가 수용할 때 들어간 비용, 이게 이름하여 감정가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등이 감정가로 수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가에다가 아까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큰 도로 한두 개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분양을 하게 된다. 좀 더 살을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가라는 표현 썼죠. 이게 뭔 소리고 하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토지공사 등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들은 그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민간인한테 땅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제 지불했던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까 도로 몇 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공사비를 더한 금액. 좀 어렵습니다. 감정가에 공사비를 더한 금액. 이것을 바로 원형지의 공급 가격. 이걸 겁나 싼 가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원가에 그대로 넘겨준다는 얘기가 감정가 플러스 뭐가 된다? 공사비. 원가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라고 하는 거. 이게 원형제 공급 가격. 그래서 마진을 남기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될 거고. 두 번째 이슈. 자, 가볼까요? 전매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형지를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원형지를 공급을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터지죠. 원형지를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가의 땅을 샀기 때문에 딴 놈한테 팔기만 하면 떼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투기 목적으로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전매, 딴 사람이 팔아먹는 걸 우리가 전매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어떻다? 전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 정리하면 국가나 지자체는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스토리를 가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원형지 관련은 잡다한 얘기에서 다 나머지는 구질구질한 얘기가 될 것이고 감비로 매입을 했을 때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중간에는 국가 지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감비가 뭐라고요?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를 더한 금액. 이게 원형지 매각 가격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매입하면 원래 어떻다?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일정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각할 수 있다, 없다가 돼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시험 문제는 예외를 가지고 구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라고만 출제해버리면 출제 오류입니다.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지만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만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텍스트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형지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포인트 바로 감비,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를 더하는 금액. 이게 하나 이슈가 될 테고. 두 번째 이슈, 매각할 수 있다 없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항상 시험 문제는 지자체가 나오니까 매각할 수 있다. 해서 문장 2개 또는 키워드 2개로 끝내셔야 돼. 감비,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가 바로 원형지의 공급 가격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수한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형지라는 주제. 지금 7년 동안 한 문제인가 두 문제 나왔던 주제이고요. 하여튼 두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원형지 얘기 나오면 다른 걸 절대 보면 안 되고 이걸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치고 들어가셔야지 답을 구성하지 그냥 일 없이 읽어보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 공급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아까 원형지에 대응해서 완벽하게 세팅이 된 토지입니다. 수도도 놓고 전기도 놓고 그다음에 도로도 확장을 다 해놓고 등등 완성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바로 이것을 이름하여 조성토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 원칙은 뭐가 된다? 감정가라고 해서 완성이 됐을 때 감정평가업자한테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냐 감정평가 의뢰하겠지? 그럼 우리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 공시지가 기준법 또는 거래사례 비교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토지의 감정가, 이 감정가의 정의는 세법에서도 논의가 되는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라는 개념이 감정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의 이슈는 여기 이제 하나 구성이 됐는데 요즘의 이슈는 뭐라고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오래전에 예외를 지저분하게 구성됐는데 지금 기억할 건 뭐라고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자, 법에서 나와 있는 건 다 어떻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의 학교라든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필요한 토지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건 좀 어떻다? 싸게 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공청사, 시청, 부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임대주택, 시장, 자동차, 정류장, 종합의료시설,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쓰겠다는 애한테는 어떻다? 좀 싸게 분양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종류를 외울 수는 없어요. 때려 죽여도 종류 못 외웁니다. 그냥 다 어떻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출제위원들은 문제를 구성할 때 앞에 아무거나 하나 끌고 나와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옳은 편, 틀린 편,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는 없다. 틀린 편.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24회 문제에서는 지저분한 걸 하나 구성을 하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기본 구조가 뭐라고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외워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문제를 볼 때 뒤만 쓱 보는 거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어떻다?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시험과 적용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 지식을 가지고 쇼부를 보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 하나하나를 외워봐봤자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해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공급 방법이라고 해서요. 자, 지금 앞에서 이 얘기와 연계가 되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자, 이 원형제 공급 가격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럼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냐? 예, 당연히 경쟁 입찰을 붙이는 거다. 해서 딱 내놓고 누가 살 거냐? 높은 금액 싼 놈만 쓴 아이한테 분양을 하는 게 원칙. 원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지문에 원칙은 안 나와. 내면 출제 오류야. 그럼 이제 예외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추첨 나와 있고요. 수의 계약할 수 있다 해서 가보겠습니다. 원칙은 뭐가 된다? 자, 경쟁 입찰에 의한다. 이런 시험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또는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자, 주의하실 게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분양을 해야 되거나 또는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뭐로도 할 수 있다. 추첨으로도 할 수 있고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근데 수의 계약은 외울 수가 없어요. 개수가 이게 한 8개가 되고 엄청 길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실 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택지와 공장 용지 어떻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택지와 공장 용지라고 하는 거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택지와 공장 용지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논리 구조야.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어갈 때 꼭 들어와야 되는 게 첫 번째 사람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유령 도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택지는 어떻게 해야 돼? 좀 싸게 분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쟁 입찰을 붙여버리게 되면 금액이 점점 올라가서 아파트 값이 나중에 올라가게 될 테고 집이 비싸니까 그 집에 이사를 안 들어오게 될 테고 그러면 그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택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식으로 감정가 딱 정해놓고 뺑뺑이 돌려서 추첨해서 어떻다? 공급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생산 기반이 없어지게 되면 이게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도시로서 사족 기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 용지에 대해서도 어떻다?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래서 택지와 공장 용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좀 싸게 분양을 할 수 있다. 즉 받을 금액만 감정가만 받고 경쟁 입찰을 붙여서 금액을 부풀리지 않겠다라는 취지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자, 첫 번째 원칙 공급 가격 감정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경쟁 입찰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 택지와 공장 용지의 경우 어떻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 주의하실 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된다가 아니야. 그때도 경우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는데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사회적 목표 때문에 유령 도시를 만들고 배드타운을 안 만들기 위해서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의 계약의 개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요. 해서 나중에 문제 중에 제일 더러웠던 게 그거에서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 원칙은 뭐라고요? 경쟁 입찰. 그런데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외우기 편한 게 뭐야? 바로 추첨이라고 해서 다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330 이하의 공장용지, 공공, 택지 나와 있죠? 택지 두 개, 뭐 임대주택 용지도 하나 나와 있는데 길어서 안 나올 테고, 그래서 택지와 공장 용지 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할. 그다음 어려운 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다 좀 이따 문제 하나 보면서 삑사리나는 걸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든 간에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합시다.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 원칙은 감정가가 기준이 될 텐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바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공급 방법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다. 근데 외워야 하는 것은 택지와 공장 용지는 어떻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면 어떻다?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 가지고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믿을 수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아무런 요건 없이 즉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행안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한다. 상환 5년부터 10년까지 범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동안이 되면 상환을 한다. 근데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토지 상환채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렇게 갔었죠. 믿을 수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어떻다? 이 사람들은 보증 없이도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2분의 1 이런 것들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원형지 겁나 싼 가격 감비라고 해서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이걸 뭐라고 한다? 원형지의 공급 가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당연히 매각할 수 없다. 선매각 금지가 되는데 국가 지자체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순간 보시면 안 되고요.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 원칙은 감정가. 그 방법은 경쟁입찰이 일반적인데 바로 택지와 공장 용지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묶어서 이 정도를 가지고 1년에 약 한 문제 내외가 구성이 되고요. 그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은 핫한 이슈는 바로 도시 개발 채권 요거 도배하다가 작년 문제에서 좀 밋밋하게 토지 상환 채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볼까요? 그래서 수용 방식 등에 따른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보게 되면은 일단은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없다 나와 있죠. 없다 나와 있죠. 자세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야 얘는 아마 틀렸을 수가 있겠다. 없다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자 지문 중에서 공법에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정할 거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해당한다, 옳은 표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런 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처음 나오는 문제, 생전 처음 나오는 문제, 무슨 말인지 감도 안 잡히는 문제, 답 5번 이런 식의 이런 패턴을 갖고 작년에 이게 공법이 40문제가 나오고요. 보통 공법은 한 30점 했던 사람들의 소망 점수가 45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분들이 대충 살아서가 아니라 빡시게 해도 꿈이 45점이야. 무슨 사법시험 2차 시험이냐고. 옛날에 사법시험 2차 시험 할 때 커트라인이 43점, 42점 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어서 듣고 나서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이 사법시험이라는 게 한결계나 읽으면 다 증을 주나 보다. 아니 점수가 너무 낮잖아.
100점 만점이 42점, 43점이 커트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판사 이런 게 제일 쉬운 줄 알았어. 그냥 한 글귀나 읽으면 가서 40점을 못 맞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난이도 올려버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지금 공법이 자 40문제 중에서 꿈의 점수가 사람들이 16개 40문제 16개면 얼마야? 40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공법 시험 볼 때는 시험 쳐보다가 울기 지랄한다. 아, 뭐 울고 난리야, 울고. 미쳐버리는 거니까. 시험 문제가 다 이상하니까 오죽하면 울겠냐고 시험 보다가 쪽팔린 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2교시 때 공법 시험을 보는데 한참 울다가 또 옆에 짝꿍들이 달래줘. 그래도 힘내서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인생 뭐 잘 됐겠지. 이렇게 격려하신 분. 마지막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격려하신 분은 떨어지고 울던 사람은 보통 붙어. 골 때려 이게. 하여튼 간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시험 채점 하다가 또 공법 때문에 퍼쳐 울게 됩니다. 왜? 붙었거든. 드디어 40점 넘었거든. 뭔 얘기하고 16개 맞추기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공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이에요. 딴 건 70점씩 나와도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 중개사법 이런 건 70점 넘어서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 근데 공법은 너무 어려워서 40점을 맞추면 다 파티를 열어. 파티를. 그런데 자 작년 문제에서 제가 지금 아까 찍어드린 거 있잖아요.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옳은 편, 해당한다, 옳은 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5번. 이따인 식으로 그냥 공식대로 그대로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찍어버리면 11문제 중에서 이런 주제가 나온 게 11개였는데 11개 중에서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작년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자, 요즘에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공법이 작년 문제는 해도 너무했어. 특히 건축법처럼 좀 쉽게 점수 줘야 되는 영역에서 말도 못하는 문제를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11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췄다고 치고 그냥 한 번으로 뭐라도 16개는 맞추겠다. 어쩌다 아는 문제도 한 개씩 있겠지. 그래서 공법은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게 먼저 찍는다야. 공법은 다른 과목과 틀려서 이건 실력으로 쇼부를 보려면 끝장이야. 자기 삶이 먼저 끝장이야. 그리고 시험 문제 지문을 보는 테크닉도 뒤만 살살살 보셔야 돼. 그래서 뭔 얘기하다? 없다, 틀렸다. 자, 설명드릴까요? 지방공사. 자,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지자체 지방공사는 동의 없이도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 지문이 구질구질하니까 대신 일단 없다, 틀렸다 이렇게 가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2번 지문이요. 자, 지자체인 시행자 보증 없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서 좀 밋밋한 걸 답을 뽑았어요. 아까 토지 상환 채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다? 보증 필요 없다.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다? 보증 받아야 된다. 해서 답은 좀 쉽게 구성을 했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3번. 자, 지정권자 간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승인 없이 자,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모르는 얘기야. 선수금 얘기고요. 이건 살 붙이면 안 돼. 일부러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왔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다 받을 수 있다.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제고 몰랐대. 그 다음에 원형제 면적은 3분의 1 이내로 가야 됩니다. 3분의 1 초과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숫자 찍다 가만두지 않을까. 숫자 찍지 말라고. 3분의 1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3분의 1 맞구만이라고 생각한다고. 이하 초과 얘기를 놓쳐버린다고. 그래서 숫자는 전반적으로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선입관이 있어야 돼요. 거의 강박관에서는 숫자 찍으면 아주 지랄 발광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선입관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여기서 안 쏘가. 거의 대부분 수험생 이런 거 딱 찍어버려. 3분의 1 맞구만. 외운 거 나왔구만. 뭘 외우는 게 나와. 숫자는 맞게 하고 앞뒤에서 트릭을 써버리는 케이스. 그 다음에 끝머리 가야 돼. 수의계약에 의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없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런 건 있지만은 수의계약에 의해야 된다는 없다고. 아까 택지와 공장용지라고 하는 거.
자,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잘 모르면 어떻다? 수익액의 방법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말 자체가 안 돼. 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봐봤자 시험 볼 때는 멘붕 와버려요. 그래서 일단 이 지문,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자, 믿을 수 있는 자 어떻다?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 등에 따른 사업 시행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훈련하십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자, 마음 비우셔야 돼. 4개가 틀렸다는 얘기니까 왜 4개가, 왜 틀렸냐는 중요치가 않아. 일단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자, 시행자 간 지정권자 수용할 수 있다. 일단 틀렸고요. 중요치 않아. 정비법에 따른다. 틀렸고 중요치 않아. 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드물게 외웠던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세목고시. 세목고시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다음 몇 번? 3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게 3번이라고 4번 지문 3분의 2 틀렸죠? 아까 원형제는 최대 얼마? 3분의 1 이내. 앞에 볼 것도 없고 이런 숫자를 틀려서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하는 거야. 5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었죠? 이게 지금 뭐라고요? 3분의 1.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 숫자 찍으면 선생의 지랄을 발광하라고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가능하면 어떻다? 피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자. 이게 훈련이 되셔야 된다고.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도 그래. 다른 거 다 떠나서 4번, 5번 나가리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는 거야. 숫자를 피하자고 그랬잖아요. 숫자는 틀린 것을 고르시면 옳게, 옳은 것을 고르시면 틀리게 내는 게 일반적인 기술. 아까 30배 문제 같은 경우 숫자는 맞게 하고 뒤에 초과 이내 이걸 바꿔치기해서 또 출제 쟁점을 삼아내게 되고 꼭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외웠던 주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세모 고시.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걸 찾아봐야 돼. 이건 중요하니까 뒤지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눈에 익어.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번이 왜 틀렸어요? 3번이 맞으니까 틀린 거야. 2번이 왜 틀렸어요? 3번이 맞으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가야 되지. 이걸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는 거는 학원 강사 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짓거리야. 왜? 이 명제 둘 다 지금 단군이 나라만다고 처음 나왔던 그런 지문들이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보실 때 거의 미쳐버리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의 지문들. 그래서 결국 문제를 바라보실 때 숫자 일단 피하자 이런 거 훈련되셔야 되고 두 번째 아는 것을 찍어보자.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계속 아는 것만 가셔야 돼. 이 공법은 시험 범주가 넓어서 그동안 한 7년 정도에 나왔던 주연 20원 외우기도 겁나 힘들어. 거의 다 못 외워.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 못 외우는 건 거의 진짜 한 5,000원 정도 걸 용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중에서도 답이 됐던 거라도 어떻다? 소화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도시개발채권. 다시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해야 되죠. 도시개발채권 하게 되면 첫 번째 승인이라는 것 키워드였죠. 행안부 장관. 두 번째가 상환. 두 가지로 달라지죠. 하나가 자 5년부터 10년 얘기하고 중도 상환이라고 하는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가 가만히 있어봐. 헷갈리니까 말 시키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소멸시효. 지금 말 시키면 헷갈려버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22년째가 21년째 약을 팔고 있는데 가끔 숫자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짜증내지만 내가 머리가 안 좋았나 예전 같지 않다 이러면 난 나가 죽어버려야 돼요. 21년째 약을 팔고 있는데 아직도 숫자가 잠깐 뭐 중간 떠들면 헷갈려가지고 짜증이 나. 그래서 다시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전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앞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떠올리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돼. 1번 지문 조례로 정한다. 숫자를 답을 뽑았어요. 27회 때, 28회 때구나. 아주 특이했던 문제.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범죄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조례로 자 채권 발행은 5년부터 상환한다. 6년부터 상환한다. 아니야 우리 지자체에서는 10년 범위에서 상환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원금 5년, 이자 2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3번 질문이요. 끄트머리 가야 돼요. 매입해야 된다. 나와 있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뭔가 좋은 일 생기면 어떻다? 돈을 꿔줄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고, 괜히 불안해서 읽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가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걸 뒤지게 강조를 드린 이유가 이 아이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이 아이들을 찾아봐야 돼. 이 아이들을 해서 그 다음 4번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모르지. 우리는 이런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지. 신경 쓰지 말라고.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질문. 자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키워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2번, 5번이 주요 이슈가 되는 거야. 중간에 3번, 4번 뭔 소린지 알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어차피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모를 얘기가 지문 중에 2-3개가 튀어나온다고. 그게 제일 미련한 인간들이 공부할 때 꼼꼼히 다 보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시험장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너져 버려요. 왜? 지문 중에 2-3개를 또 모르겠거든. 그럼 우리처럼 날탱이로 공부를 한 사람들 어떻게 돼? 모르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 어디 보자. 답이라도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이번에는 모르는 게 되게 많이 나왔네? 하나도 스트레스가 안 쌓여. 아니,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라고. 이렇게 주요 포인트만 달달달 외워서 가게 되면 그냥 일 없이 찾아봐. 어디 보자.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자. 중도 상환, 잠깐만 승인, 잠깐만 있어봐서 소멸시효. 이 3개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내용 모르고도 하나도 스트레스가 안 쌓여. 근데 이제 이 공부를 잘못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 하나하나를 다 해설을 해. 그 시중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해설이 자세히 돼 있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 매우 기뻐. 다 알아가는 그 느낌. 근데 한 문제 풀고 나면은 10분이 지나가. 해설 쳐 있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종일 뒤지게 해봤자 한 20문제 풀고 나서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20문제를 다 풀고 하루 동안 한 5시간 투자했다가 쳐. 남는 게 있어? 없어. 허리만 쑤실 뿐이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답을 외우셔야 돼. 답을.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시면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 나와도 겁이 안 난다니까. 난 무식하니까 좀 따라왔지 내가 해설하러 온 게 아니니까. 이렇게 관점을 잡아버리면 힘이 안 들어.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 서울대학교나 무슨 의대 다니는 애들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때 했어야 돼. 왜 이제 와서 뒤지게 하냐고. 그때는 안 해놓고. 그게 뭐냐면 착각을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라고.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노력하면 돼. 안 돼.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웃기고들 있어. 애들한테 이게 엄마들 중에 그거 있어요. 애들 보고 공부시키는 엄마들 있죠. 반상하시라고 올 때 숙제 남겨놓고 왔잖아. 이거 3페이지 해놓고 와. 이렇게 하면서 모를 줄 알고 그 엄마들 다 중개사고는 딱 2달만 계획 훈련을 시켜야 돼. 애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겨워서 못 하는 거야. 힘들어가지고. 왜? 엄마를 닮아서. 그래서 엄마들이 착각한다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시거나 또는 못했거나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처럼 살지 말라. 이런 취지로 애한테 넌 열심히 살아라. 자기는 1년 내내 문제집 한 권 풀었으면서 애 새끼한테는 문제집 5권 사주면서 최선을 다해 풀어라. 애 잡어. 애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짱박혀 있지. 중2만 돼봐. 바로 집 싸서 집 나가.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 비워두실 것, 그리고 답을 찾아가실 것. 모르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3번, 4번 알면 독대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 and 도시개발 채권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도시개발조합. 끄트머리 가야 돼.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어서 들었던 얘기야? 아니야. 모르는 얘기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 도시개발 채권은 지자체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전혀 뜬금없는 지문이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 스스로에 대해서. 딱 봤을 때 모르는 건 뭐가 모르는지 다 알아. 아니, 시험 보는 테크닉 문제인데요. 봤을 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거야. 그걸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잠깐만 다시 도시개발자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달 동그라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잠깐만 얘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나? 생각을 하기 시작해. 시험보다 갑자기 답을 고르려니까 생각을 한다고. 아니야 이런 질문은 유사히로 처음 나왔다고. 그리고 도시개발채권은 다시 키워드가 뭐야? 승인, 상환, 그 다음에 소멸, 시효. 그거 아니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 문제 옳은 걸 고르시니까 뭐 틀렸겠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봐. 학원을 뭐로 다니냐고. 없다. 틀렸죠? 2번, 3번 없다. 틀렸죠? 얼마나 인생이 편해. 남들 5개 읽을 때 그냥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뒤를 봐야 돼. 여기서부터 쳐 읽기 시작하면은 말려버려. 토지 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잠깐만. 질권이 또 뭐지? 막 궁금합니다. 갑자기 질권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전혀 초점이 어긋나 버리는 거야. 없다 틀렸다 가실 것. 그 다음에 승인 나와 있죠? 행안부장관의 승인 맞죠?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가야 되죠? 이자 3년이니까 잠깐만. 원금 5년 이자 2년. 이자 2년인가요? 네. 이게 계속 해도 순간순간 착각을 해. 나를 바라보는 눈길들이 닭대가리가 이런 눈빛 같은데, 20년 정도 해갖고는 안 돼. 이게 하도 많이 이게 이제,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법만 하면 안 놓치겠지. 설마. 닭이 아닌 바에야. 근데 이제, 여러 개 법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뇌 속에서 막 마구잡이로 뒤적뒤적해서 개판이 돼. 그래서 숫자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숫자는 답이 안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이 문제 다음 몇 번? 행안부 장관의 승인해서 4번을 구성합니다. 다시 도시개발채권에서 포인트 뭐라고요? 승인, 그 다음에 상환, 마지막이 소멸, 시효. 근데 숫자는 전반적으로 답을 구성을 안 한다. 숫자를 답을 구성하고 싶으면 괄호 넣기 형태,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시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실력으로 합격으로 인도할 것들은 별 실력은 아니고요. 그 작은 테크닉, 이게 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자, 이거 얼마나 좋아? 없다, 틀렸다. 자, 그 다음 질문 가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채권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시 가겠습니다. 승인 있었고요. 상환 있었고요. 소멸, 시효 정도 이슈. 끝머리 가야 돼. 자,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답 1번. 그래서 바로 볼 것도 없죠? 그죠? 중도 상환 사유가 되게 많다고요. 이걸 하나 외워봤자 의미가 없는 게 다음 시험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갑자기 뭐라고 써놓고 중도 상환할 수는 없다. 해서 틀린 걸 고르셔 답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답은 1번이었고요. 2번이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어려웠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승인. 돈 얘기는 다 누구랑 관련돼 있다? 행안부 장관과 관련돼 있다. 3번이요. 숫자 틀렸죠? 5년부터 10년까지. 자, 요것도 숫자 틀렸죠? 원금 5년, 이자 2년. 매입필증 몇 년간? 모르지. 해서 이 중에서 3번만 아까 숫자 중에 답이 됐었고 나머지 숫자 5번 같은 게 제일 어려워요. 생각도 해서도 안 돼. 이게 뭔지 알아도 안 돼. 시험 문제 보다 보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시험 지문에 툭툭 던져놓게 된다. 이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돈을 꿔줬잖아요.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서 강제로 돈을 꿨다고. 그러면 이제 증명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매입 필증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돈을 꿔준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입 필증 5년간 보존하는데 절대 이걸 보면 안 되고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숫자가 답이 되긴 했지만은 일단 숫자는 답이다 아니다. 숫자 자체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만 가더라도 거의 물반 고기반 이렇게 가신다고. 오지선다형 문제가 아니라 이 패턴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물반, 고기반 이렇게 간다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죠. 자,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맞죠? 사연 절대 외우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 사연은 계속 법이 바뀌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외워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검토드릴 주제, 원형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걸 두 가지죠. 자, 가격하고요. 가격이 뭐라고 그랬어? 감비라고 하는 거.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줄여서 감비. 그래서 매각할 수 있다 없다?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 이 앞에는 지자체가 항상 들어가니까 매각할 수 있다 해서, 자,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일단 자, 보니까 2번에 숫자 나와 있죠? 맞겠죠? 아니, 틀린 걸 고르시오니까 숫자가 나와 있으면 옳게 구성을 한다고요. 답이 아니게 구성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감 잡히세요? 네. 자, 그래서 숫자는 전반적으로 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틀린 걸 고르시면 숫자를 옳게 내주고 옳은 걸 고르시면 숫자를 틀리게 내주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렇다 치고, 자, 원형지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아까 삼성전자 고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바로 학교 용지하고 그 다음에 공장 용지도 원형지로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중요치 않아. 이거 신경 쓰면 안 돼. 감비 매각할 수 있다.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이걸 찾아보는 과정.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죠. 자, 첨부돼야 된다. 이런 거 찍으면 진짜 확 그냥 첨부를 시켜버릴 거야. 제출한다, 첨부한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시부리든 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기술적인 부분을 뭘 첨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이드 쟁점. 자, 이게 틀렸다. 감정가 해서 어려웠어요.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를 더한 금액에서 이게 출제 이슈.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고요. 5번 지자체 끄트머리 없다. 매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되면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보나마나 지자체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이걸 갖고 구성할 거야.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를 하게 되면 지자체 매각할 수 없다 라고 틀리게 뽑아줄 테고, 근데 이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안 된다고. 그냥 이건 계속 바뀌어. 경우의 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지자체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5일 때 나왔잖아요. 쭉 쉬었는데 그 전 문제가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이 쟁점이었었고, 25일 때는 바로 원형제 공급 가격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 30일 때 다시 혹시 출제가 되게 되면 매각할 수 있다 없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조성토지 공급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요. 뒤만 대충 보십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모르지. 우리가 도시개발채권 행안부장관의 승인인데 이 부분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 2번 지문이요. 추첨의 방법. 자식들 분양할 수 없다. 없다는 틀렸겠지? 없다는 틀렸겠죠? 우리가 이제 의미상은 택지와 공장용지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그냥 없다는 틀린 거야. 3번 지문. 자,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금액의 산술 평균치. 요걸 일단 답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자, 끄트머리 수익계획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그동안 잘 안 냈던 주제. 근데 다 떠나서, 자, 2번 틀렸고, 4번 틀렸고, 5번 틀렸죠? 없다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외우기로 했었잖아요. 굳이 해석하면 다 있다 하면 오른편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번, 4번, 5번을 제거하고 나면 1번, 3번 싸움을 붙이는 건데요. 자, 특이한 문제. 기본적으로 감정가의 정의를 물어본 거예요. 감정가라는 게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하는 금액의 산술 평균치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요렇게 표현해서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26회 때 조금 특이했던 문제. 근데 이 문제도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우리가 아까 추첨, 그 다음에 수익이약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없다 쳐버리면 벌써 3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물반 고기 반이라고 내용을 몰라도 시킨 대로만 가면 진짜 물반 고기 반이야.
근데 시험 볼 때는 절대 시킨 대로 하지 않아. 최선을 그날 다해버려. 말립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으니 갑자기 안 하던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러니까 말려버린다고. 이게 이제 약간 게임하듯이 좀 이렇게 치고 가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답은 3.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답 몇 번이에요? 답 몇 번이냐고요? 없다 해서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전에는 준공검사 체비제를 사용할 수 없다. 요건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없다. 틀렸죠? 네. 이런 문제를 지금 한 10년 동안 2번인가 3번 나왔었다고, 이 주제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거는 환지 방식이랑 같이 엮여 있는 문제인데, 자, 아니 내용을 보지 말고 없다 틀렸다 없다 틀렸다 없다 틀렸다 없다 틀렸다 없다 틀렸다 틀렸다 없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런 주제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개념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준공검사가 있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겠죠? 사업이 다 끝나도 도장 찍어주는 게 준공검사면 준공검사가 있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맞죠? 네. 그럼 준공검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떻다? 사용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네.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또 예외가 있거든. 자, 준공검사가 없어도 허가를 받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요. 예, 근데 그것도 안 나와. 또 거기에 예외가 있어. 채비지.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 몫으로 빼놓은 땅을 채비지라 부르는데, 채비지는요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 몫의 땅이 아무 때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원칙의 예외에 그 예외에 또 예외가 있어. 그래서 채비지는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채비지는 무조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통째로 가시는 겁니다. 중간적이 다 필요 없고 채비지는 아무 때고 그냥 절차 필요 없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는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제 문제가 한 2번 10년 동안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내용 보지 말고 그냥 없다 틀렸다 얼마나 편해. 그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의심해. 아니 그렇다고 너무 쉬운 게 아니냐, 이거 좀 장난 같은데? 라고 해서 어떻게? 다시 책을 보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옥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어. 책 속에 수면제 들어가 있고 프로포폴을 맞나? 하여튼 그것도 들어가 있고 죽음의 계곡들이 막 넘실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것만 하더라도 제가 되게 짧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듣고 이해하는 건 빠르겠지만은 뭐 별게 아니겠지만 아까 도시개발책 그러면 하나 둘 셋 바로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쭉쭉 문제로 보여드리고 쉬워 보이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구구단처럼 외울 수 있으면 쉽게 가요. 대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가 백날 외우라고 해보지 안 외울 게 빤히 보이거든요. 난 안 믿어요, 여러분을 절대로. 외울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아. 그래서 뭘 배워야 돼? 패턴을 배우셔야 돼. 패턴을 배우시게 되면 시험 공부도 쥐뿔도 못해, 실력도 거의 없어. 근데도 아주 용감해. 시험 보러 가면서 이거 공법에 이번에 없다 한 4개 나와버리면 좋겠다. 포함한 듯 한 2개쯤 나와주고 해당한다 3개 나와주고 그럼 벌써 몇 개야? 개수가 장난이 아닌데 혼자 흐뭇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문제 보면서 거의 무너져 버립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자, 요렇게 요건 이제 환지 방식 관련한 주제 섞여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거 다시 가볼까요? 자, 아까 문제 26회 때 문제 같구나. 자, 지금 문제 순서가 맞나 볼까요? 요거 보셨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봐봐, 지겹다. 없다, 틀렸죠? 그죠? 없다, 틀렸죠? 숫자 기어 나와 있죠? 그죠? 이게 학원을 다닐 게 아니야. 그냥 써놓고 없다. 그럼 냉장고에다 써놓게 따는 게 아니야. 건필 용도가 아니라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숫자 찍으면 지랄 발광하니까 숫자는 피하자. 그러면 단순한 공식만 갖고도 어떻다고요? 3개가 다 커버가 되죠? 그리고 드물게 하나 외우고 나와 있다.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또 숫자 나와 있죠? 숫자 나와 있죠?
얘는 3분의 1이고 이건 2분의 1이고 자 이건 이제 아예 틀렸구나. 지자체는 면적 소유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실 때는 일단 지금 보니까 없다가 2개가 나와 있죠. 이상한 숫자가 2개가 나와 있죠. 그죠? 이것만 갖고도 전혀 내용을 몰라도 찍는 방식에 따라 접근하게 되면 4번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 키워드로 공부했던 게 뭐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달라고 그랬었죠? 어떤 경우에? 다. 이걸 틀리게 뽑으려면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거 학교도 나오고 공공청사 나오고 되게 많잖아요. 이걸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감정가로 공급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중간 내용 보시다가 뒤쪽을 놓쳐버려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오늘 이 문제 대박이다. 없다 막 도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해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출제위원들이 제 수업을 보고 나서 없다를 일부러 옳게 구성하고 숫자를 일부러 옳게 구성하고 이게 완전 그건 이제 과대망상을 넘어서 거의 정신 착란 현상에 거의 다가선 겁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아무도 안 봐. 내가 여기서 뭘 약을 파는지 안 파는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봐. 그냥 아무도 안 봐. 안 보내니까. 내가 출제는 어떤 미친 새끼 강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떤 새끼는 어떻게 강의하나 볼까? 이런들의 기가 막힌 거. 그리고 이것들은 뭐냐면은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이라고요. 누구나 갖는 습관이야. 숫자 바꿔치기하고 있다를 없다로 바꿔치기. 그럼 문제 쉽게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출제위원들이 계속 바뀌어도 누구나 쓰는 언어 습관이라고. 한국말의 기본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법 얘기가 아니라서 국어 싸움이에요. 국어 싸움. 완전히 지식은 한 10%고 나머지가 국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하나 가서 볼까요? 이게 이제 일단 회차가 옛날 문제예요. 24회 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 이하로, 봐봐. 뒤만 봐야 돼.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때 무조건 다 감정가 이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시장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나와 있죠? 이건 찍는 문제고 답은 이제 5번을 가지고 유료가 아니라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용도일 때는 어떻다? 이때는 감정가 이하. 이건 이제 안 좋은 문제입니다. 말장난하는 문제. 다만 이 문제의 출제 기술은 뭐냐면 우리 법조문 순서 보면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위에서부터 쭉 나열하는 거예요. 법조문 순서야. 그래서 제일 끝머리에 무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었다고요. 그걸 갖고 작정을 하고 냈던 그런 문제고, 그렇다고 이걸 쫓아갈 건 아니야.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아까 나왔던 주제가 언제야?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6회도 구성됐었죠? 문제 분석해 드리는 거야. 24회 때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없는 거지. 억지로 쥐어짜서 한 문제 구성하고, 24회 때 문제를 본 26회 때 출제위원은 그냥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모든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를 틀리게 뽑아야 되잖아요. 숫자를 바꿔치기 하고 있다를 없다로 바꿔치기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용 방식. 잠시 갔다가 환지 방식 이어봅니다.